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스케줄과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으로서는 홈디포와 로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 오늘 밤에 있겠죠. 파웰 의장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빅컷 관련돼서의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고용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쿨다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의 변화는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근데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너무 빨리 내리는 거야, 많이 내리는 거야, 아니면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의구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드린 말씀은 천천히 0.25%씩 내려주는 것을 3번 정도 하면 적절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길게 보면은 1.25%에서 많이는 1.5% 정도를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이제 PMI 지표이죠.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확연하게 갈려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S&P 글로벌 US PMI 지표를 보시면은 서비스 쪽은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쪽은 50 밑으로 떨어져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종합은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은 제조업 쪽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제조업 쪽은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 생산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까? 어느 상황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 어느 상황에서는 시장이 내려갈까 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이후에 12개월 24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 스케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패드와치가 보고 있는 숫자, 즉 보시면 0.25%를 9월에 내리고 11월에 0.5% 내리고 12월에 0.25% 내리고 1월 달에 0.25% 내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인데 여기다 플러스 2% 정도를 더했을 때가 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 정도까지 내려주는 거라서 이거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내려주는 거다. 인슈어런스 컷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적극 투자를 하는 구간이다.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여기까지 내리고 더 추가로 내려준다, 그래서 또 0.25 내리고 또 0.25 내리고, 이렇게 패드와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월, 4월에도 계속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얘기고요. 정말로 더 내려줘서 진짜 3%대까지도 떨어뜨려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구간 4%에서 5.5% 요 구간 기준금리로서 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항상 좀 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미국의 10년 실질금리가 85년도, 90년도 이때 보시면 고물가 시대인데요, 4에서 6%의 금리 시대였고요. 인터넷이 도입이 됐었을 때의 시기는 2에서 4%의 시대였고, 산업재 시대에서 보시면 1에서 3%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서 IoT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가 됐었을 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춰줬기 때문에 0에서 1.5% 시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혁신이 들어오고 있죠. 그게 AI입니다.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훅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이 박스권으로서 앞으로 미래로 간다. 즉 1에서 2.5%의 시대, 산업재 시대와 인터넷 도입기 시대 이 부분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1에서 2.5%의 시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를 얘기를 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아래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로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때를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4에서 6%였고요.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는 3에서 5% 정도의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급락을 했거나 급등을 했었을 때의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3.5%, 5% 미만에서 유지가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 2% 정도가 나온다면 요 구간 1에서 3% 시대가 유지가 될 때는 괜찮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금리를 예를 들어서 3%까지 떨어뜨렸는데 너무 과하게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이던 것이 푹 올라가서 3%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3%에서 3%를 마이너스하면 0%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준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숫자가 1% 이하로 훅 빠지게 됐었을 때의 위기,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4.5%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면 얼마죠? 1% 수준에서 그 정도로 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버리면 또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죠.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계속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실질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서 기준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했었을 때 또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뺐었을 때의 숫자가 1.5%, 2% 요 정도 수준일 때는 계속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좀 두려움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위기가 올 때 있어서 어느 한 경제나 큰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할 때는 관련해서의 국가의 투자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중국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는 수준인데 이거는 낮은 것 같이 보이죠. 반면에 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금 170%가 넘습니다. 두 개만 더하더라도 240%, 230% 정말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나마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서 괜찮다, 저축률이 높아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가계의 펀디멘탈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나 봤었을 때 근국은 부동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체 가계의 자산을 봤었을 때 요걸 보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자그마치 62%. 근데 이 가치가 10%, 20%씩 폭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걱정스럽죠. 중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해서 8.2% 하락률, 이게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요 가치가 깎이겠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60%대가 아니라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정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트럼프와 해리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걸 중국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게
게 미국이죠. AI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냐 상관이 없이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와 전력 인프라와 리쇼어링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정책으로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죠.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투자는 조심스럽고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해야 되냐? 중국과 대비했었을 때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저희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요.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법인 세율을 올린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대형주로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전기차와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참 골치가 아프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작정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경쟁력을 훼손시키면서의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그게 바로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 쪽이고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 건설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치주 중에서도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적으로서 소득층에 있어서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떨어질 때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택 건설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 홈디포와 로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이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 전망이 되고 있는 홈디포와 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택난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거비 등 이 부동산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난제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의 90%를 차지하면서 후행 지표인 이 임대료 CPI는 YOY 5.1%를 기록을 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렌트 가격은 YOY 0.8%로서 괴리감이 점점 좁혀지고는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현재 6.49% 수준으로서 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며 완화되고 있지만 21년 초에 2.65% 수준의 매력적인 수준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자가 지출하는 주택 관련 비용이 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역대 최고 수준인 4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를 꺼려하는 상황으로서 19년 8월 이후 전국 주택 재고가 27% 감소를 했고 이 미국의 주택 건설업자 심리지수는 39로 연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YOY 16% 감소하면서 5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택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홈디포와 로스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동일 매장 성장 추이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홈디포부터 살펴보시면요. 홈디포는 매출액은 432억 달러로 YOY 0.6%, 그리고 조정영업이익은 66.2억 달러로 YOY 0.5% 성장을 했지만 컨센서스를 각각 1.2%와 2.3% 하회하고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은 SRS 디스트리뷰션 인수로 인해서 6주간 1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기여를 하긴 했지만 이 동일 매장 매출이 3.3%, 그리고 고객 거래가 1.8%, 평균 티켓이 1.3% 감소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은 7개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스입니다. 로스는 2분기 매출액 236억 달러로 YOY 마이너스 5.5%,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5.1%로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조정영업이익은 34.5억 달러로 마이너스 11.3%로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DIY 고가 임의 소비재 지출 압박과 이 아웃도어 관련 날씨의 악조건 영향을 받아서 프로 및
이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 부분을 상쇄하는 모습입니다. 조정 EPS는 4.1달러로 이 컨센서스 3.3%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마진 압박 및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 가이던스 또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이번 24년 가이던스를 매출은 기존 1% 성장 대비 상향한 2.5에서 3.5%로 SRS 매출이 64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 매장 매출은 3에서 4% 감소로 이 전분기 1% 감소 대비 하향 조정했고, 영업이익률은 기존 14.1% 대비 하향 조정한 13.5에서 13.6%를 제시를 했습니다. EPS 또한 기존 1% 성장에서 1에서 3% 감소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홈디포는 이 모기지 금리가 약 6%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 이 주택시장 활성화가 될 수는 있지만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매크로 이슈에 따른 소비자 지출 심리가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우스는 예상보다 낮은 DIY 판매 압박과 이 매크로 환경을 이유로 24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840억에서 850억 달러에서 827에서 832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컨센서스 834억 달러를 하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 또한 3.5에서 4% 감소로 이 기존의 2에서 3% 감소 대비 하향 조정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EPS는 12에서 12.3달러에서 11.7에서 11.9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2.4에서 12.5%로 기존 12.6에서 12.7% 대비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로우스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로우스 고객 90%가 이 모기지 금리가 4% 미만의 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모기지를 받거나 신규 주택 구매를 주저하는 중으로 이 주택 매매량이 늘어날 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홈디포와 로우스 두 기업 모두 유기적 성장에는 지속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홈디포를 살펴보시면 홈디포의 온라인 확장 전략을 지속을 하면서 이번 분기 YOY 4% 성장을 했고, 지난 5월 23일 인스타카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발표하는 등 이 고객 경험 향상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홈디포는 이 프로 엑스트라 로열티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이 프로 고객들이 일반 고객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번 분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 전문 지붕 작업 및 이 건설 프로젝트 제공 기업인 SRS 디스트리뷰션을 181.5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홈디포는 건설 프로젝트 분야에서 더욱더 입지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로우스는 이번 분기 온라인 사업이 2.9%, 그리고 프로 부문은 5% 증가를 하는 부문으로서 이 동일 매출 성장 감소 추이의 일부를 상쇄했습니다. 홈디포는 이 프로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로우스는 25% 수준인 상황이면서 이 로우스의 지난 5년간 프로 부문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이죠. 맞춤 제품 제공, 건설 현장 배송 로열티 프로그램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으로써 홈디포와 계속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업 모두 금리 인하 및 수요 회복 기대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9월 금리 인하 기정 사실화가 되어가면서 연말까지 최소 0.75%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중이며 25년 6월까지 30년 모기지 금리는 5%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제시한 경제 정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과 중산층 지원입니다. 특히나 이 주택 공급 확대로 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첫 임기 내에 3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서 이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2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는 최대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모기지 금리는 신규 주택 수요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7월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13.8% 증가를 했고,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9월 전망치가 156만 건으로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의 인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와 함께 같이 잘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